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30대 네. 입장에서. 저도 네. 30대입니다. 네, 그리고 주식 물론 좋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했고 2021년 가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이제 자신의 소득 상황과 어떤 아파트를 살 것인가 15억에서 20억 사이 이 정도로 봤을 때 영끌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폭등장에서 저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우선 같아요. 노인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노라고 생각해요. 21년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직 거품이 많이 끼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변수가 이제 코로나였는데 코로나가 어느 특정한 직업이라든지 뭐 직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도 분명히 경기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수요층들의 수요는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일단 그런 느낌이 먼저 좀 들어요. 지금 그 반면에 유동성은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데 지방이 지금 폭등한 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제 수도권 지역은 버틸만한 수준의 버블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 정책에 관련된 거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1가구 1주택을 지향하는 정책은 시장에 나오는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1주택자라면 1주택이 이제 부담되면 팔 수는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1주택자야. 1주택이 점점 늘어나. 그러면은 그걸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A라는 집을 팔고 나면 그날 B라는 계약을 같이 해가지고 이사를 같이 하잖아요. 이런 타이밍을 맞추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심지어 지금 전세도 많이 묶여있고 매매나 전월세 모두 공급이 급감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주하는 수요가 줄어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못 움직이는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 몰라 이러고 이제 사는 분들은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살 수밖에 없는, 전세 월세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태대로 계속 가면 공급이 줄어드는 게 점점 줄어들 것이고 수요가 일정하다면 계속 올라갈 것이고 끊임없이 반복될 것 같아요. 이거의 전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이 유지된다면 이제 그런 것이고, 정책이 좀 풀린다라고 하면 좋아지느냐? 그것도 2, 3년 내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는 실질적인 공급이었지만 형식적으로 봤을 때 진짜 전체적인 주택의 양, 저는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흔히 망질이라고 말하는 살만한 그런 집들은 당분간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끌을 한다면, 연끌의 수준이라는 게 오해하실까봐, 연끌의 수준이라는 게 이제 본인이 월급으로도 감당할 수 없다든지 또는 월급의 30%까지는 어째저째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연끌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떨어질 때요, 집값이. 자기가 월급의 30%를 내는데 5년 동안 집값이 계속 떨어져. 근데 세금 같은 것 때문에 초반에 세금 많으니까 팔 수도 없어. 그때가 굉장히 제일 괴로운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3년 안에는 안 오지 않을까?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 낼 것도 없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아니죠, 보유세. 그리고 이제 네. 보유세보다 더 무서운 이자. 연끌하면 이자가 필수니까요. 네네. 근본적으로 형이랑 저랑 의견이 다른 가장 큰 이유가 공급에 대한 전망인 것 같아요. 입주 물량과 착공 물량이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좀 많이 두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많아야 살만한 신축 공급이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 지금 다 거의 막아놓은 상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저도 생각이 달라요. 저는 리딩 그룹이 끌어주던가 아니면 밑에서부터 연끌 매수가 일어나서 얘가 오르면 쟤도 얼마인데 이러고 키 맞추듯이 계속 도미노처럼 올라간단 말이에요. 누군가 끌어주면 따라가면서 올라가고 밑에서부터 밀어주면서 올라가고,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좀 변동되는 거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도 리딩급이 떨어지잖아요. 리딩급이 갑자기 거래가 안 되고 더 이상 살 사람도 없고 거래량이 확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지고, 리딩급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시차의 문제인 거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신축 공급 부족으로 지금처럼 폭등하는 장은 저는 더 이상 오기 좀 힘들 것 같고, 강세장은 1, 2년간에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변수가 하나가 임대사업자 물량 공급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지 마. 내가 주택 10채, 20채, 30채 거기서 당시에는 대출까지 막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사서 실제로 일반 사람들,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레버리지 끝까지 당겨가지고 10채, 20채 사서 되게 많아요. 뭐 오피스텔 포함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물량이 2022년부터 거의 폭탄급으로 쏟아져요.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 임대사 물량을 봐야 되는데 2022년에 임대사업자 만료 이제 소멸되잖아요. 네. 소멸되고 정부에서
정부에서 더 이상 혜택을 안 줘요. 72만 가고요, 그게. 그리고 2023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그게. 근데 그게 얼마나 늘어나는 거냐면 기존에 마수되는 그 임사 물량의 거의 한 80%, 70%가 늘어나는 거고요. 기존에는 임사 물량이 만료가 돼도 보유세가 그렇게 뭐 높지는 않았으니까 하나씩 팔든지 아니면 다시 또 뭘 하든지 뭐 이럴 수가 있었는데 조정지역에서 뭐 2주택도 아닌 이 사람들이 10주택, 20주택 생각보다 많습니다. 되게 오피스텔까지 포함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론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유세가 터졌을 때 이거 버틸 수가 없다. 그 실제로 얼마나 공급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1년 6월 이전에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물론 불러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인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한적일 것 같아요. 법인 물량 해봤자 그렇게 많지 않고 2021년 6월 1일 날 뭐 기준으로 제한세 부과를 하지만 실제 고지서를 사람들이 받아보기 전에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2022년부터 그게 실제로 되게 많이 와닿을 거고 저는 공급이 더 늘 거라고 보거든요. 형이 말한 신축 공급은 당연히 줄죠. 근데 신축이 공급이 줄고 살만한 주택, 정말 신축으로 가고자 하는 수는 당연히 많은데 신축이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려면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사줘야 되거든요. 손바뀜이 일어날 때마다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한계치로 가고 있지 않느냐. 더 갈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그 이상 가게 되면 34평이 이제 45억, 50억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물가 수준에서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내년까지는 불장이라고 봐요. 2021년까지는 이게 갈 수 있지만 통화량이 너무 급격하게 늘었으니까 갈 수 있지만 투자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영끌을 하는 거는 위험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보통 영끌 뭐 패닉바잉을 사시는 분들은 이미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미 사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5억에서 15억 사이가 고민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거기가 이제 많이 미친 듯이 쪄버렸으니까. 전세 살다 전세금 빼고 보태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도 안 나와요. 물론 뭐 이제 5억짜리면 대출이 나오겠지만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이 폭등장에서 갈 수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정말 참담하다는 거죠. 결국은 비규제 지역이나 아니면 다 규제 지역으로 막혀있으면 비핵심 지역, 정말 비핵심 지역이 2급지도 아니고 3급지를 가야 되는데 솔직히 그 돈이면 그 주변에 3기 신도시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축 아파트가 파괴적으로 공급된단 말이에요. 3기 신도시가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에 영향을 줄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안전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지역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끌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메시지가 되게 좋았던 게 시사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뉴스나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다루긴 힘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심리까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물량을 내놓는 부분도 공급에 있어서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조차도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급에 따라 오를 수 있다 내릴 때가 있다잖아요. 이 임대사업자들이 서울 지역에만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얘기가 좀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데를 좀 족족 흡수가 되다가 주식시장처럼 투매도 이름이 내려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거기 때문에 보통은 작은 집들 약간의 갭 투자를 갖고 있는 집들을 내놓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전국별로 가격이 다 달라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핵심이라고 하는 서울 그 중에서도 학군지 또는 거주지의 핵심 지역들은 버텨주고 그 밖에서부터 동심원들로 이제 하나하나씩 깨지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왜 올랐는지 몰랐던 집들부터 가격이 그렇죠. 내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중소도시 조금 더 대도시 그러고 나서 마지막 수도권까지 이제 온다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남을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그냥 지역별로 편중만 크게 되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도 재밌었던 게 이제 30대에 영끌을 해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고 저만 해도 어딘가 옮겨서 산다 그래도 대출도 막혀있고 뭐 부모님한테 증여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사고만 쉽지 그냥 못 사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져도 아주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근데 또 아주 떨어지는 건 수도권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죠. 이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냥 지역별 불균형만 더 커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한 비판만 날아오지 이게 물량을 내놓든 내놓지 않든 간에 어두운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 같아서 근데 내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조금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양극화의 격차 커지고 지역별 격차 커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터보님 얘기 중에 어떤 얘기는 조금 이해가 됐던 게 저도 주식을 이제 오래 했었잖아요. 오래 하면 주식 시장도 똑같아요. 1등주, 2등주, 3등주 이 주식들의 흐름이 다 다르고 1등주는 꾸준히 올라가고 꾸준히 떨어지는 2등주는 안 오르다가 급격히 올랐다 급격히 3등주는 더 그렇고 그런 것들인데 결국에 지금 연끌을 해서 좋지 않은 물건을 샀을 때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금 연끌하면 아무래도 원했던 데보다는 좀 더 이제 안 좋은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연끌을 해가지고 평소 같으면 절대 살지 않았을 것 같은 그게 이제 그 동네 문제가 아니고 교통이 안 좋다든지 자기의 직장과 멀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 문제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아닌 살만한 곳에 대한 영끌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들긴 해요. 살만한 곳의 영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본인이 거기서 버틸 수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자면 본인이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곳을 산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될 건데 본인이 무리를 해서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는 살고 싶은 곳이라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집값은 떨어지고 세금은 내고 이자도 내면서도 그래 뭐 여기서 살지 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곳은 저는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영끌과 패닉바잉에 내몰린 30대 또는 40대 또는 이제 넓게 봐서 20대까지 보면 물론 당장 뭐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집을 한번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개인에게 엄청난 결정이고 그리고 자기 자산의 거의 90% 100%를 쓰는 거거든요. 부채까지 떠안고 가는 거니까 거의 자기 전 재산일 거예요. 지금 영끌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본인이 영끌 패닉바잉을 했을 때 이게 떨어졌을 때 사실 오히려 이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나 뭐 돈 많은데 좀 잘못 샀어. 예를 들어 산남더일 어디를 뭐 70억 주고 샀어. 근데 좀 이게 조정기를 딱 거치면 60억까지 떨어졌어. 에이 뭐 10억 떨어져도 뭐 여기 살다 보면 또 오르겠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10년 15년 더 살면 되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조정기는 정말 굉장히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가혹한 형벌처럼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 계층마다 다를 거예요.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 다 다를 텐데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영끌하시는 분들 거의 전 재산을 거의 투자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느 시점에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형편없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끌을 하면 안 된다. 위험하지 않느냐. 1년 불장을 보고 가면 다 영끌을 해야죠. 2021년도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부동산을 한 번 사면 4년에서 10년 정도는 보고 가야 되는 자산이잖아요. 환급성이 물론 아파트가 좋다라고 하지만 한 번 조정기가 오기 시작하면 또 거래가 또 잘 안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4년 후도 이 불장이 유지가 될 거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4년에서 10년을 내다보고 산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사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죠. 1, 2년 사이에는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뭐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지만 일단 내 집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한 5년 지나가면 아예 마인드셋이나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수업 들었던 것 중에 왜 밀레니얼 세대들은 집에 관심이 없는가 이게 한번 주제였던 적이 있었어요. MBA에서? 예. 미국도 그런가 보네. 집을 안 사요. 아니면 집이 어차피 100만 불, 200만 불 되니까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것도 있어서 못 살 바에 안 사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욜로를 하면서 그냥 여행하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고 가고 차도 심지어 잘 안 사요. 뭐 우버 타고 다니면서 왜 밀레니얼 세대들은 집도 사지 않고 차도 사지 않는가 이게 한번 토론의 주제였는데 거기에 있던 밀레니얼 세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 생각 자체를 안 해본 거예요. 굳이 내가 저거를 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월세를 잘 내고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또 옮겨갈 때 그냥 편하게 가면 되지. 굳이 내가 여기 자산을 묶어두면서 레버리지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나한테 100만 불이 있으면 나는 그걸로 스타트업 펀딩에 들어가겠어라고 했던 친구들이 처음엔 신기했는데 있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회적 마인드가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또 내가 재산을 모을 수 있으면 비록 내 집이 없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항상 토지라는 거에 묶여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집은 있어야 되고 오죽하면 토지라는 소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는데 이 트렌드가 어쩌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영끌이라도 해서 뭔가 하면 집을 잡을 수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고 고착화돼서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원룸이 25억이면 애초부터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트렌드가 더 바뀌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대 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한 리트머스 그 느낌이 들어요. 예기치 않은 요인으로 집값이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가서 고착화되면은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한번 커다란 제너레이션 갭을 겪는 그 타이밍이 오지 않나? 근데 만약에 그런 사회가 되면 굉장히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내가 굳이 뉴욕에 안 살아도 되고 맨하탄에 안 가도 되고 뭐 캘리포니아에 안 살아도 되고 뭐 핵심 지역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모든 양질의 일자리가 뭐 수도권 쪽에 몰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고 이걸 강제로 분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사회가 온다라고 하면 월세를 평생 내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전 소장공이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경제 성장의 과실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불로소득처럼 이 나라가 성장하면서 나도 같이 자산이 늘어나는 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버는 분들은 예외
예외죠. 그런 분들은 정말 예외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건 정말 불행한 사이가 아닐까. 무분별하게 막 투기하고 그것도 문제죠. 그런 것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민 중산층들에게 내 집 마련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대출을 다 막아가지고 아무도 못 사게 만드는지. 물론 지금은 약간 좀 대출을 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폭등장이 또 올 거기 때문에 못 풀죠. 근데 진짜 서민 중산층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마련해주고 줘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주택이 없는 사람들과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갈리고 대기업들이 그 주택을 다 소유하고 있고 이건 평생 어떤 특출난 능력을 가진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굉장한 불행한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제가 생각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씀을 뭐 커뮤니티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앞으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데 20대라도 작은 집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 아예 못 가지고 평생을 갈 사람, 여기서부터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미래가 더 불행해질 수 있으니 결국은 20대들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씁쓸하지만 또 공감이 가잖아요.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이 딱 그 말씀이라서 마음이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서민이라든지 또 이제 젊은 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의하지 않으실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 주택에 대한 거래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출 자체에 대해서 그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정도의 대출 규제면 가계부채나 주택부채 때문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들 유동성이 자유로운 데들 지금 엄청나게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 유동성을 진짜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업용 부동산에는 그냥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이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주택의 한정에서 보면 과연 주택 가격이 이 유동성에 의해서 많이 오른 것을 말하는 의문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 더 문제는 신용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도 이 유동성을 자기가 이제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면 좀 힘들지만 이자 내고 3억을 빌리겠다 라고 하면 빌려줘야 그분들도 자기의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지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못 사게 놨어. 이거는 진짜로 양극화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지 그렇죠. 이걸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집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해주려면 규제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여기 하나 첨언을 하자면 정부 정책이 어떤 시장의 흐름과 통계로 분석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가 1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고 그럼 저도 주택 투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불로소득 없고 막 좋아서 막 무주택자들 조롱하고 이런 거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책이 약간 이념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유재산권을 좀 부정하는 쪽으로도 가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잖아요.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도 시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동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임차인의 그 임차 기간 갱신권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급격하게 임대료를 막 30% 40%씩 늘리게 되면 임차인들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전세 수급이 불안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이 시기에 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또 한 번 불을 붙이고 더 시장을 교란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책이 아마추어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시기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되게 여러 번 얘기하는데 네. 주식에 관한 걸 오래 하고 또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화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식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읽고 나서 느낀 거는 어차피 돈의 흐름, 재화의 흐름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약간의 보정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끌이 주제라면 파산할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사가지고 버텨도 아직은 괜찮은 시기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 이유의 핵심은 이런 정책적인 모든 것들이 집값을 사실 집값이 안정화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유동성이 그렇죠. 하는 거고 그런 것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오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거시경제 정책을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대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진짜 이게 가계부채가 엄청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가계의 평균 가처분 소득이 처음으로 줄고 있어요. 지금 2020년 1분기부터 줄고 있는데 3분기, 4분기 집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19 타격 때문에 아마 3, 4분기 어마어마하게 줄었을 거예요. 자영업자가 우리나라가 500만 명 정도 되니까 500만 명의 소득이 절반 이하로 갔다라고 보면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통계에 반영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을 텐데 여기에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또 늘고 있고 GDP의 100% 이런 거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그 GDP의 100%가 넘어가고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가 25%를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버는 소득의 40% 이상을 이제 대출 강의에 써야 돼요. 이자 갚고 뭐 원금 또 갚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소비하시는 여력이 확 줄어들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다.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약간 내가 70억짜리 주택, 6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 자산의 담보력을 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택가격이 60억인데 10억 정도 대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걸로. 한 1원도 안 해주잖아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금융정책인가 생각을 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야,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과연 어떤 세상이 올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 또 끔찍한 거예요. 이게 또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서 들어요. 우리가 전제로 같이 놓고 보는 게 정책의 출발점들이 나쁜 건 없었어요. 전제도 마찬가지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다 결과적으로는 사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문제는 이제 여러 마리 토끼를 잡게 되다 보면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토끼들을 잡기 위한 설계가 필요한데, 지금은 설계보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정책, 그리고 인한 부작용 다시 나오고 이래요. 사실 임대차 입법도 얘기가 나왔지만 출발점이 좋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역사를 놓고 보면 100년 넘게 있었던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사이에는 나름의 절충점들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면 임대인은 또 다른 장치를 넣을 수밖에 없고 불이 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땡길 식으로 가게 되면 다시 거기서 반작용이 나오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사람들은 더 살기 빡빡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규제라는 부분도 우리 돈은 항상 잠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또 동감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사람의 욕망에 따라, 그리고 그때 수급에 따라서 흘러가서 계속 돌게 돼 있는데, 지금은 영역별로 약간 커다란 바운더리가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다 부동산으로 가기 힘들고, 부동산을 하다 주식을 하기 힘들고, 그래서 움직이는 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계속 고인물과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전체적인 목적에 대한 방향성만 좀 더 잡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양극화가 이렇게 돼서 일어날 게 걱정이라면 그 양극화에 대한 세금 부분을 더 그냥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 사람이 하나의 집을 가지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그거에 포커스를 좀 좋겠는데, 지금 너무 여러 마리의 토끼들이 동시에 뛰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결국 정보를 믿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전에 영끌과 패닉뱅이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근본적으로 3억짜리 전세 살다가 갑자기 요즘에 임대차 입법 때문에 집주인들이 내가 그냥 직접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3억짜리를 갑자기 6억으로 올려달라고 쫓아내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근데 사실 3억 전세 사셨던 분이 6억 어떻게 마련을 하겠어요? 그 말은 절대 못 하거든요. 아까 대표님 잠깐 실제 사례 한번.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30대를 약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이런 집에 대한 문제로 걱정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저도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수원 그 영통 아이파크를 이제 2018년에 2억대 전세로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30평대예요. 전세가 2억대였고 그때 이제 매매가 4억 초반 정도였어요. 이거를 좀 그 당시에도 이제 영끌에서 사야 할 것인가 전세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그래도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나겠어라는 이제 그런 좀 보수적인 심리로 이제 전세를 선택하게 됐고, 2년을 거주해서 이제 올해 말 만기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집값이 지금 2배 이상 뛴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도 2억대에 들어갔던 게 4억 후반대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2년 동안 그 친구도 열심히 이제 살았고, 사고 싶은 거 좀 덜 사가면서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있었는데, 4억 후반에 전세로 재계약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임대차법 때문에 갱신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집을 이제 새롭게 알아보고 있는데, 신축으로 들어갔던 아파트와는 많이 떨어지는 구축의 이제 아파트를 선택하게 됐고, 가격 또한 이제 3억대 후반으로, 매물도 없어서 공사 전전 근무했고, 집을 고를 때도 못 보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제는 그게 트렌드잖아요. 네. 안 보여죠. 모르지 않는다면서요? 이게 저희도 이제 그 부동산 업계 이제 다른 이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물건을 찾고자 하는 리스트, 고객 리스트는 너무 많고 물건은 없고, 그래서 물건이 나오면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답사를 받는데, 그 답사 시간 안에 또 다른 분 계약금을 입금했다라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냥 보지 않고 돈부터 넣고 시간이 되면 보고 사고, 안 되면 그냥 사는 약간 이러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끌 매수에 대한 작업하고 있는데, 형이랑 저는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얘기한 것 같고, 그 원데스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21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애매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이걸 내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걸 갚을 수 있을까? 가처분 소득은 점점 더 떨어질 테고, 내년에도 코로나는 기준은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빚만 내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나는 손해만 보면서 빚도 갚지 못하는 여러모의 다중고에 섞이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팀에 저랑 같이 일하는 후배들이 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유인즉슨 어떻게든 수도권 안에 본인이 살 곳은 한 군데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들이랑 놓고 보면은 본인이 살 집이
있을 때와 항상 2년마다 돌아다녀야 될 때 심리적 압박감은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우리 2년은 되게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만 딱 네. 하지만 또 느껴요. 그 정말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여기 3억 하던데 6억 뭐 7억 그렇게 됐어요. 7억에 사야 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저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안 되더라도 대신 본인이 가처분 소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같이 일하는 후배들에게 얘기했던 게 이 친구들은 그래도 이자는 내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밑도 끝도 없는 대학을 갓 졸업해서 아직 취직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해야 될까 그러면 저는 거기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 논의 적용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7억에 샀다가 이게 뭐 6억이나 5억으로 빠지면 엄청 괴롭지 않을까요? 애초부터 그럼 그런 지역을 안 가도록 하는 게 핵심이죠. 근데 그런 점을 안 가려면 20억을 줘야 되는데. 다를 거예요. 지역별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외 지역이 조금씩 부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냥 인사이트의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얘기할 때 업무에 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회사에 가서 출근하고 있지만 올해는 저는 재택근무를 했던 비중이 더 높고 내년에도 이런 게 늘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들이 가면은 굳이 서울 안에 핵심 지역으로만 꼭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교외 지역에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러면 조금 가격을 맞춰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일부 회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약간 오피스를 나눠놓고 그걸 공유형으로 돌리고 이게 트렌드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한몫하는 요인들이 생겨서 약간은 좀 수도권까지는 어느 정도 좀 평등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후배가 만약에 연끌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30대 네. 입장에서 저도 네. 30대입니다. 저는 이제 뭐 30대 신혼부부 그리고 사회에 어느 정도 이제 한 4년차, 5년차 연차를 이제 밟고 있는 친구들의 이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 영끌에서 사기에는 너무 개인의 그런 위치가 너무 불안해요. 가계 소득도 점점 올라가겠지만 그거를 감당하면서까지 살 수 있는 금액은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뭐 서울에 6억이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금액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렵겠지만 뭐 전세로 조금 더 버티고 기다려봐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이자나 보유세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아파트라면 100% 120% 조금 무리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소위 영끌해서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또 자녀를 또 낳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생각했을 때 너무 그 대출과 그 정부 규제에 이끌려 가다 보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오는 심리적인 그런 압박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 견딜 수 없죠. 사실 네. 6억짜리를 샀는데 1억이 떨어지면 이거는 네. 전재산의 20%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도 대표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결혼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나 혼자 고생한 것까지는 그런데 아이들의 고생까지 이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마 교육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보낼 돈이 그냥 은행 대출에 이자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나는 나대로 팍팍하게 사는데 애는 애들이 교육을 못 받고 그러면 다시 이게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또 그게 걱정이 되고 단순히 그냥 집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기반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회 현상과 문제의 출발점이잖아요. 사실 이제 영끌의 생각이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정도의 영끌이면 사실 그건 저도 무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되게 잘 얘기한 게 그런 영끌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데까지 아파트가 올라온 게 맞아요. 참 신기한 게 이 가격이라는 게 웬만해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가격에는 오지 않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영끌은 지금 요 대출 시장 안에서 가능한 정도 지금 대출 안 해주니까요. 그냥 그런 정도에다가 지금의 금리,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안정된 가처분 소득 이 세 가지가 갖춰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저의 대답은 오히려 영끌보다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에 대한 답변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사도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본인의 월급 절반 이상을 써야 된다든지 근데 그게 사실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교육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그것까지는 저도 좀 무리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자산시장 전체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어느 수준의 자산은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여유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저는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외에 또 남는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냐를 보면 저는 일단 서울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는 수축 국면이잖아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를 보면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나와주고 미국 금융위기를 겪고 IMF를 겪고도 그것도 우리가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성장률이 꽤 높은 시기였고 앞으로는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경제가 점점 수축될 거고 뭐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 정부가 그걸 빨리 앞당기고 좀 가속화시킨 부분이 있는 거죠. 고령화가 급격하게 지속이 되면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이나 보험료의 부담이 15%를 내야 되는 시대가 전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15년에서 20년 안에 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가 지금 거의 50%인데 우리가 버는 거에 65%
65%, 70% 정도 세금을 내야 될 시대도 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이게 뭐 SF 영화가 아니라 충분히 그런 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 사회 경제 활력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우리가 계속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같이 좀 따먹기 위해서 주식이라든가 더 리스크가 적은 서울에 땅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 이제 아파트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또한빌딩도 결국 땅을 사는 거거든요. 빌딩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땅을 사는 건데 그 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 얘기하셨던 수준의 그런 나이대 분들이라고 해도 저는 꼭 본인이 살지 않더라도 인서울이 어느 정도 되는 곳에 뭐 허름한 빌라든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것이든 그런 것을라도 하나씩은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주택수는 사실 청약 점수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얘기지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은 애초에 그런 거랑 상관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게 제일 큰 저의 기조인 거죠. 자산을 가져야 된다. 영끌을 이미 한 사람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영끌했던 그 결단력을 어느 시점에 떨어질 때 매도하는 결단력으로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이제 인상되기 시작하는 시점. 금리가 인상돼도 바로 자산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금리가 인상되는데도 자산이 유지되네? 라고 이제 어떤 착각에 빠져있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아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본인 경제공부 좀 하시면 더 좋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과감하게 그냥 세금이라는 게 결국 양도세이기 때문에 자기가 번 거에서 내는 거예요. 번 거에서 내는 거지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니까 과감하게 팔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데 그 정도의 공부를 더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예, 그리고 주식 물론 좋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예고편이요. 저희가 오늘 뭐 연끌 주제로 되게 많은 얘기도 했는데 원래는 한 편집해서 한 15분 정도로 킥하게 끝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볼 때 2부, 그러니까 편당 한 25분씩 해서 2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요즘 너무 날리고 저도 관심 있었던 주제고 하니까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너무나 훌륭한 우리 자산시장에 떠오르는 새끼 그렇죠. 남정근 변호사님과 원더스님하고 김현진 대표랑 같이 촬영을 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